바다를 지배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남자, 동양의 성웅 이순신 그리고 서양의 전쟁신 넬슨.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도 없고 같은 시대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16세기 말 임진왜란의 절망 속에서 조선을 구했고, 넬슨은 19세기 초 나폴레옹의 무적 함대를 수장시키며 유럽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과연 누가 더 위대한 제독이었을까요? 거북선과 빅토리오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오늘 1000vs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니다. 단순한 영웅놀이가 아닌 철저한 데이터와 환경 분석으로 파헤치는 가상 대결. 이순신 대 넬슨, 그 첫 번째 이야기. 같은 바다는 없었다입니다. 이 대결의 승자를 가리려면 누가 더 뛰어난가? 를 묻기 전에 먼저 그들이 싸웠던 링, 즉 바다부터 봐야 합니다. 이 바다의 차이가 그들의 무기와 전술,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이죠. 먼저 이순신의 바다, 조선의 남해안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섬이 흩어져 있고 수심이 얕으며 물살이 미친 듯이 빠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길이 바뀌는 마치 좁고 복잡한 미로와 같죠.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바로 코너링입니다. 좁은 곳에서 제자리 턴을 할 수 있는 회전력이 생명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판옥선과 거북선입니다. 조선의 배는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입니다. 쉽게 말해 바다 위에 뜬 탱크와 같습니다. 바닥이 평평해서 물에 깊이 잠기지 않아 얕은 바다나 갯벌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대포를 쏘고 노를 저어 휙 돌아서 옆에서 쏘고. 좁은 골목길 싸움의 최강자였죠. 이순신의 전술은 명확했습니다. 멀리서 쏘고 가까이 오게 하지 않는다. 왜냐고요?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명량 해협에서 이순신에게 남은 건 단 13척, 적은 133척, 10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바다를 전장으로 쓰지 않고 무기로 썼습니다. 좁은 물길에 적을 가두고 탱크 같은 배로 포격을 퍼붓는 것. 그것이 그가 선택한 유일한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반면 넬슨의 바다는 어땠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대서양과 지중해, 거친 파도와 강한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옵니다. 수평선 너머 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대한 고속도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회전력이 아닙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는 속도, 그리고 바람을 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넬슨의 주력함 전열함은 바닥이 뾰족한 첨저선입니다. 이건 스포츠카입니다. 바닥이 뾰족해 물의 저항을 가르고 빠른 속도로 직진합니다. 파도가 높은 대양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회전 반경이 엄청나게 큽니다. 방향을 한번 바꾸려면 한 세월이 걸리죠. 영국 해군의 주특기는 일제 사격이었습니다. 배 옆면에 100개 가까운 대포를 빼곡하게 배치하고 적의 배 옆으로 다가가서 발사. 신호와 함께 수십 발을 동시에 때려 박습니다. 그리고는 갈고리를 걸고 넘어가서 칼로 싸우는 백병전까지. 화력과 육탄전이 결합된 그야말로 난타전의 귀재들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거북선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넬슨의 함대를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거북선은 싸우기도 전에 뒤집혔을 확률이 높습니다. 바닥이 평평한 배는 파도가 높은 대양에선 오뚜기처럼 흔들리다 전복되기 쉽거든요. 조선의 배는 연안 방어용 요새였지 원양 항해용 배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넬슨의 거대한 전열함이 명량의 좁은 울돌목으로 들어왔다면요? 아마 이순신 장군님은 웃으셨을 겁니다. 저기 덩치 큰 바보가 들어왔구나. 바닥이 깊은 전열함은 조선의 얕은 바다 암초에 걸려 꼼짝도 못했을 겁니다. 회전도 안 되는 좁은 곳에서 판옥선에 더할 나위 없는 먹잇감이 되었겠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순신과 넬슨은 서로 다른 전술을 쓴 게 아닙니다. 애초에 다른 문제를 풀고 있었던 겁니다. 이순신의 조건은 좁은 바다와 압도적인 수적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형을 활용해 적을 유인하고 한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방어를 설계했습니다. 넬슨의 조건은 넓은 바다와 강력한 함대, 하지만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해 한 번의 전투로 전쟁을 끝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옳았냐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조건이 달랐고 해답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순신은 좁은 물길을 이용해 적을 가두는 함정을 팠고, 넬슨은 빠른 속도로 적의 허리를 끊는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두 영웅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하드웨어를 100% 아니 200% 활용해 최적의 설계를 해낸 천재들이었죠. 자, 하드웨어와 환경에 대한 탐색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 소프트웨어의 대결이 남았습니다. 하객진의 원리, 거북선의 비밀, 라인 브레이킹의 위험,
그리고 정보전의 기술, 명량과 트라팔가, 한산도와 나일 강, 두 바다의 전술을 디테일로 해부합니다. 과연 이 두 전술이 맞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두 리더는 어떻게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순신의 판옥선은 움직이는 성벽이었고 넬슨의 전열함은 바다의 스포츠카였습니다. 배가 달랐습니다.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적을 넓게 벌려서 숨통을 조였고 다른 한 사람은 적의 한가운데로 미친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포위하는 자 이순신, 뚫어버리는 자 넬슨.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 그 자체의 충돌입니다. 먼저 이순신의 필살기 하객진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걸 배를 항날개처럼 펼치는 진영 정도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진영이 아닙니다. 이건 살상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하객진의 본질은 포위가 아닙니다. 본질은 사방에서 동시에 쏟아지는 화력입니다. 적은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고 있는 겁니다. 이 전술의 핵심은 단 하나, 거리 유지입니다. 적이 칼을 들고 덤비면 딱 그 칼이 닿지 않을 거리까지만 물러납니다. 포를 쏩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계산, 그리고 결과만 있습니다. 명량의 전을 떠올려 보세요. 13척 대 133척, 10배가 넘는 적을 어떻게 막았을까요? 이순신은 좁은 물길에 적을 가뒀습니다. 그리고 하객진으로 포위한 뒤 한 방향으로만 밀어붙이며 계속해서 포를 쏟아부었습니다. 일본군은 숫자는 많았지만 좁은 바다에서 제대로 펼쳐지지도 못했습니다. 반면 넬슨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유럽 해전의 상식은 라인 배틀이었습니다. 서로 줄을 맞춰 예의 바르게 포를 주고받는 싸움이었죠. 넬슨은 이 규칙을 정면으로 박살냅니다. 줄을 서지 마라. 적의 허리를 끊어라. 넬슨 터치입니다. 두 줄의 함대를 만들어 적의 전열 한가운데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아군이 다칠 걸 알면서도 혼란을 감수하면서도 일단 라인을 찢어놓고 보자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진 바다, 배와 배가 엉켜붙고 연기와 파편 속에서 난전이 벌어집니다. 이 혼돈 속에서 넬슨은 웃습니다. 이게 바로 넬슨의 승리 방식, 혼돈을 설계하는 장군입니다. 트라팔가 해전이 그랬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 33척, 영국 함대 27척, 숫자로는 불리했지만 넬슨은 적의 일자 대형 한가운데를 수직으로 뚫었습니다. 적의 지휘 체계가 무너졌고 전투는 난전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영국 해군은 백병전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봅시다. 암초도 조류도 없는 완전히 공평한 망망대에 한쪽엔 하객진을 펼친 조선 수군, 다른 쪽엔 돌격을 준비한 넬슨의 함대. 이제 충돌합니다. 성공은 넬슨일 겁니다. 전열함의 빠른 속도로 하객진의 중심을 향해 돌진합니다. 속도는 넬슨의 무기입니다. 판옥선보다 훨씬 빠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순신은 그 속도를 함정으로 바꿉니다. 넬슨의 함대가 사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판옥선은 제자리에서 회전하며 360도 포격을 퍼붓습니다. 넬슨의 함대는 달려가면서 맞아야 합니다. 이건 돌격이 아니라 죽음의 레이스입니다. 빠르게 달려올수록 더 많이 맞습니다. 뒤로 물러나자니 뒤에서 오는 아군 배들이 막습니다. 그럼에도 몇 척이 판옥선에 접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판옥선은 2층 구조입니다. 전열함보다 훨씬 높습니다. 영국군이 자랑하는 백병전을 하려면 일단 배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기어오르는 순간 위에서 화살이 쏟아집니다. 창으로 찔립니다. 등반 자체가 자살행위입니다. 결국 넬슨의 돌파는 이순신의 거리두기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넬슨이 난전을 원할 때 이순신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 발 한 발 포탄을 보냅니다. 감정 대 감정이 아니라 충동 대 설계의 싸움입니다. 반대로 이순신이 좁은 바다가 아닌 대양에서 넬슨을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판옥선은 파도에 약합니다. 바닥이 평평해서 대양에서는 심하게 흔들립니다. 게다가 느립니다. 넬슨의 전열함은 하객진을 형성하기도 전에 빠른 속도로 접근해 측면 일제 사격을 퍼부을 겁니다. 이순신의 장기인 기동과 회전은 대양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결국 이 승부는 환경에 달려 있었습니다. 좁은 바다라면 이순신, 넓은 대양이라면 넬슨. 하지만 진짜 승부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바로 리더십입니다. 이 싸움의 결론은 전술 이전의 리더십에서 갈립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엄격한 아버지였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두려움보다 신뢰보다 책임을 먼저 가르친 장수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부하들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엄격함 속에서 병사들은 절대적인 신뢰를 배웠습니다. 이순신이 있는 한 우리는 진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반면 넬슨은 달랐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형제들,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 불렀습니다. 계획을 공유했고
판단을 믿었고 함장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넬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함장이든 적과 가까이 붙으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 함장들은 전투 중에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였습니다. 넬슨의 의도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도 괜찮았습니다. 넬슨은 영감을 주는 리더였습니다. 완벽한 통제의 조선 수군, 자율적 판단의 영국 해군, 시스템의 관리자 이순신, 혼돈의 촉매 넬슨,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적을 갈아버린 이순신, 거친 파도처럼 적을 덮쳐버린 넬슨. 스타일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목숨을 조국을 위해 바다에 던졌다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조차 전술의 일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명량에서 노량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넬슨은 트라팔가에서 적의 총탄에 쓰러지면서도 말했습니다. 신이여 감사합니다. 저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두 영웅 모두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완성이었습니다. 전설과 신화를 걷어내고 오직 데이터와 시뮬레이션만으로 이 대결의 최종 승자를 가려봅니다. 먼저 현대 해군 사관학교의 워게임 기준을 적용해 두 함선의 순수 하드웨어 스펙을 비교해봅니다. 데이터는 냉정합니다. 먼저 넬슨의 기함 HMS 빅토리호, 바다 위의 F1 머신입니다. 최고 속도 11노트, 100문이 넘는 대포, 3층 갑판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력 밀도는 당대 세계 최고였습니다. 먼바다에서의 기동성과 화력 투사 능력, 넬슨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반면 이순신의 판옥선, 바다 위의 탱크입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무한 기동성, 그리고 소나무의 강도는 서양의 참나무보다 충격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천자총통의 곡사포 사거리는 당시 직사포 위주였던 영국 해군보다 전술적 우위에 있었습니다. 방어력과 사거리, 이순신의 승리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들을 시뮬레이터에 넣고 첫 번째 전장으로 갑니다. 무대는 대서양 한가운데, 파도가 높고 바람이 거센 넬슨의 안방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넬슨의 80% 승리를 가리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속도입니다. 평저선인 판옥선은 높은 파도에서 포의 조준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반면 넬슨의 전열함은 파도를 가르며 판옥선의 사각지대, 후미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이순신 장군이 하객진을 펼치기도 전에 넬슨의 라인 브레이킹은 판옥선의 허리를 이미 끊어버립니다. 망망대해에서의 기동전, 이것은 넬슨이 설계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무대를 한국의 남해안, 좁은 해협으로 옮기면 데이터는 정반대로 요동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순신의 90% 압승. 여기서 넬슨의 장점인 속도는 재앙이 됩니다. 복잡한 암초와 조류 속에서 빠른 속도는 오히려 아군 함선 간의 충돌을 유발합니다. 반면 제자리 회전이 가능한 판옥선은 좁은 길목을 틀어막고 일제 사격을 퍼붓습니다. 넬슨의 배가 선회를 하려 낑낑대는 동안 이순신의 함대는 이미 세 번째 포격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닙니다. 학살입니다. 하드웨어와 환경의 대결은 1승 1패, 무승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승부는 소프트웨어, 즉 리더의 역량에서 갈립니다. 이순신의 지휘 방식은 명확합니다. 모든 판단은 지휘관에게 집중, 모든 전술은 사전에 계산. 왜 그랬을까요? 조선 수군은 한번 무너지면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사 하나, 배 한 척이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넬슨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과 가까이 붙는 함장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그는 부하들에게 무한한 자유를 줬습니다. 지휘관이 쓰러져도 멈추지 않는 자율적인 조직, 이건 통제가 아니라 신뢰 기반의 위임입니다. 누가 더 뛰어난가? 이 질문에 대해 영국의 해전사가 발라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넬슨은 훌륭하지만 그에게는 막강한 영국 해군과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아니 오히려 아군의 방해 속에서도 배를 띄웠다. 이런 제독은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누가 더 옳았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둘 다 옳았습니다. 이순신은 수적 열세와 보급 부족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통제형 리더십이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넬슨은 숙련된 장교단과 강력한 해군 전통 위에서 자율형 리더십이 최적해였습니다. 문제는 우열이 아니라 환경과의 적합성입니다. 만약 넬슨이 명량에 있었다면 아마 그는 용감하게 돌파를 시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친 물살에 휩쓸려 패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순신이 트라팔가에 있었다면 아마 신중하게 대형을 유지하며 방어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지루하게 길어졌을 겁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과 환경의 불일치입니다. 데이터 시뮬레이션의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두 제독이 동등한 조건에서 만났다면 승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조건에서 싸워야 한다면 국가가 당신을 버리고 보급이 끊기고 이길 확률이 0%인 상황이라면 데이터는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단 하나의 이름은 이순신이라고. 그는 단순히 전투를 이긴 장군이 아닙니다. 그는 불가능이라는 데이터를 가능으로 해킹해버린 역사상 유일한 버그였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대 넬슨 가상대결 시뮬레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통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자율이 필요한가요? 지금까지 1000vs였습니다.